도쿄올림픽 개막 9일째인 오늘 저녁 남자 축구 8강전, 여자 배구 한일전, 야구 미국전 등 구기 종목 경기가 연이어 열립니다. 배드민턴 여자 복식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한국팀끼리 맞붙게 돼 동메달을 확보했습니다. 국내 코로나 신규 환자가 25일 연속 1,000명을 넘었습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늘면서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해진 가운데 센터 지정을 두고 인근 주민과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거래 비중은 42%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집값 고점을 또다시 강조했는데 그 전망의 근거는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네, 올림픽 소식은 잠시 뒤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 코로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 신규 환자는 25일 연속 1,000명을 넘었습니다. 수도권 비중은 여전히 높고 비수도권의 확진자도 11일째 5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늘고 있어 걱정입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경남 함양의 상가거리입니다. 주말 점심시간이지만 식당에 손님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면서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주말 되면은 저희 집에 손님 많거든요. 그런데 보다시피 손님이 없어요. 함양군의 누적 확진자 65명 가운데 절반인 32명이 지난 11일 동안 집중됐습니다. 어제까지 31명, 오늘 한 명이 추가가 돼가지고 총 32명이 되겠습니다. 18시 이후로는 3인 이상 못 모이는 걸로. 부산에서는 백화점에 이어 고시텔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나흘 전 4단계로 격상한 대전은 태권도장 관련 누적 확진자가 2주 만에 243명으로 늘어나는 등 확산세가 여전합니다. 일상생활 속 전파도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감염 경로는 전체의 48.2%가 밀접 접촉이었고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도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 바이러스 용어에 젊은이들로부터 젊은이들 통제하기 쉽지 않아요. 오늘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1,539명입니다. 지난 7일 이후 25일 연속 1,000명대를 넘었고 비수도권은 11일째 5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전국의 위중증 환자는 317명으로 300명을 넘은 것은 지난 1월 21일 이후 191일 만에 처음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경증 환자가 격리 생활을 하는 생활치료센터도 포화 상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병상 부족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가 생활치료센터 확충에 나섰는데 센터 지정을 두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윤서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문을 연 서울 강북구 생활치료센터입니다. 숙박시설을 개조한 건데 주택가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 보니 주민 반발이 끊이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 있잖아요. 주택가 구인데 들어서면 안 되지. 요거 뭐 이게 바로 앞이고 우리 거리가 멀. 이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지. 일부 주민들은 제대로 된 동의 절차도 없었다며 운영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공천을 듣는다든지 뭐 주민들이 뭐 사전에 뭐 공문이 날라왔다 전혀 없었어요. 폭증하는 확진자 관리를 위해 도심 부근 생활치료센터 늘리기에 나선 서울시도 난처해졌습니다. 확진자 늘면 빨리 지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산에다가 그런 걸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서 경기도시까지 막 1시간씩 넘게 걸려서 갔다 오면 사람이 몇명 못 실어 나르잖아요. 서울시는 최근 적자난을 겪던 인천의 한 숙박업소와 생활치료센터 지정을 추진했다가 인천시 측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생활치료센터는 모두 72곳으로 정원의 60%가량이 입소해 있는 상태지만 충청 지역의 경우 이미 90%를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증가세가 가팔라질 경우 무증상 경증 환자는 집에 머물며 자가치료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그래도 백신을 맞으면 감염 걱정에서 벗어날까 기대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도 집단 감염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한 행사에서 400명 넘게 확진됐는데 이들 중 4분의 3은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모두 마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백신 효과까지 무력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바. 접종 카드를 보여주자 술을 따라줍니다. So starting today, we are asking all customers who come in and hang out to show proof of vaccination. 브로드웨이에서도 접종을 인증해야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All people over the age of 12 must be vaccinated to be in our theaters and must show proof of that vaccination. 매사추세츠에선 집단 돌파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규모 행사에서 469명이 감염됐고 이 가운데 74%는 2차 접종까지 모두 끝낸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의 90%는 델타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We were told that if you're vaccinated, you're most invincible, and I think many people wrongly assume that. 국내에서도 돌파 감염자 779명 가운데 24%가 델타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델타 변이의 전염력은 예상했던 대로 엄청났습니다. 미국 CDC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수두만큼이나 강력하고도 쉽게 퍼진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기존 바이러스는 한 명이 평균 2명을 감염시켰는데 델타 변이는 평균 8명 이상을 감염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CDC는 접종과 관계없이 실내에선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자신에게 호감을 지닌 여성에게 교제를 빌미로 성매매까지 강요하며 이 4천만 원 넘게 챙긴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상대방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가스라이팅 수법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전형적인 이 수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1살 여성 A씨는 지난해 7월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B씨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군복무 중이던 B씨는 A씨에게 교제를 하자면서 가족 수술비 1,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귄다고 너는 날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냐 그런 얘기도 했었고. B씨는 교제를 하자면서 A씨에게 계속 접근해 돈을 요구했고 심지어 성매매까지 강요했습니다. B씨가 요구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A씨는 성매매까지 응했지만 두 사람의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B씨는 이런 수법으로 10달 동안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뜯어냈습니다. 계좌에서 거액이 이체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 여성의 부모는 지난 5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모두 시인했습니다. A씨로부터 받은 돈은 군 복무 시절부터 쌓인 자신의 도박빚을 갚는데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B씨의 범행이 타인의 심리를 교묘히 조작하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강압적으로 폭행했다는 이런 것은 없는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보면은 강요가 입증됐다고 봐야 됩니다. 경찰은 B씨를 사기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1980년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계엄령에 반발해 전두환 비판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까지 했던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는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려 40년 만이었습니다. 이 대학생은 현재 63살이 됐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1980년 9월 대학교 3학년이던 A씨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검거돼 기소됐습니다. 당시 공소장엔 신군부를 이끌던 전두환을 현직 국가원수로 지칭하며 불법 유인물을 출판 배포했다는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전두환 타도 내용이 담긴 유인물 260장을 인쇄해 배포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계엄군에 연행된 A씨는 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 1년간 옥살이까지 해야 했습니다. 지난 4월 검찰의 재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고 무려 40년 만인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63살이 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포고는 전두환 등이 정권 탈취를 위해 폭력적 불법 수단을 동원한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자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든 임대차 3법이 오늘로 시행 1년이 됐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목표에 맞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저희 취재진이 둘러보니 올해 들어 아파트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계약 3건 중 2건은 월세인 아파트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남은 전세는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인데도 가격이 4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서울 반포의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올해 7월까지 74건의 전월세 계약 가운데 월세 계약이 43건으로 비중이 60% 가까이 됩니다. 특히 최근 2달간 전세 계약은 한 건도 없었고 모두 월세였습니다. 정부 시책을 믿지를 못하겠고 제가 그 돈을 갖다 전세로 받으면 활용할 수도 없고요. 세금 내야 되잖아요. 얼마가 나올지 모르고. 올해 상반기 전국 월세 거래 비중은 2017년 이후 최고치인 42%까지 치솟았고 서울의 월세 가속화는 더 가파릅니다. 강화된 보유세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심리에다 임대차 3법으로 보증금을 마음대로 못 올리는 탓에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려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전세가 거의 3분의 2 이상? 5% 이상 못 올리는 것 때문에 은행에다 갖다 넣어도 얼마 나오지 않으니까. 계약갱신과 신규 계약의 전셋값 차이가 심하게는 4배 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올 하반기 서울 입주 물량은 작년에 비해 30% 넘게 감소하는 상황.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입주 물량 부족으로 전셋값이 급등하고 다시 집값을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전셋값도 집값도 마치 아래는 없다는 듯 오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홍남기 부총리를 필두로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집값이 고점이니 추경 매수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왜 이런 담화를 발표했는지 또 정부의 이 분석들은 과연 맞는지 부동산 담당 임유진 기자와 취재우뚝에서 점검해봤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테이프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됐다. 자, 임 기자, 정부가 5개월 만에 부동산 관련 발표를 했는데 이 대책도 아니고 대국민 담화였어요. 갑자기 웬 담화죠? 25번째 대책이 마지막으로 이사 대책이었는데 26번째는 대책이 아니라 담화였습니다. 네. 국민이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식인데 더 이상 대책이나 카드가 없다라는 방증인 셈인 거죠. 집값과 전세값이 계속 치솟으니까 결국 송구하다라고 고개는 숙였는데 진단이 좀 생뚱맞습니다. 어땠어요?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 불법 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 하에서는 결국 국민 탓이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국민들 탓이란 얘기죠. 정부 정책은 문제가 없는데 심리가 너무 과열됐으니까 이제 좀 그만 사달라. 경찰청장까지 함께했습니다. 맞아요. 국민 입장에서는 약간 협박을 당하는 느낌이었다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이 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전수조사에서 71만 건을 조사했는데 12건이 나왔습니다. 0.001%인 거죠. 따로 이 전담 조직까지 꾸려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한 것 치고는 좀 초라한 결과죠. 대국민 담화 내용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죠. 결국에 홍남기 부총리의 요점은 집값이 고점이니까 집 사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사실 고점 언급은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최근 2달 동안만 5번이나 언급을 했어요. 그렇게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이 김현미 장관도 전임 장관이었던 변창흠 장관 역시도 집값 고점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었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영끌하는 젊은이들이 옳았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빚내는 2030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부총리가 집값이 안정될 거라는 근거를 여러 가지 들었는데 첫 번째로 공급량을 꼽았어요. 사실이 맞습니까? 이게 시장의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네. 정부가 밝힌 올해 서울 입주 물량 8만 3천 가구 가운데 절반가량인 4만 1천 가구가 이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단독주택입니다. 아, 그러니까 다 합쳐서 얘기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대책 중 사실 새롭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전총약 확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급 확대랑은 무관한 조치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이게 본청약으로 나와야 할 물량을 현 정부 임기 내로 끌어오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가격 조정이 있었던 것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처럼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건데 이게 맞는 비교인가요? 네, 전문가들한테 제가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IMF 같은 경우 국가가 부도가 났던 거고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는데 지금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동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이라는 거죠.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약간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 정말 이런 폭락이 발생을 하게 되면 막아야 할 경제 수장이 이런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부동산 대국민 담화 한 줄톡으로 정리를 해보죠. 양치기 소년의 으름장이라고 꼽겠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숱한 고점 경고에도 항상 집값은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양치기 소년이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는데요. 호소를 넘어서 국민 탓이다 이렇게 으름장에 가까운 적반하장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윤석열 후보가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 사무실을 비공개로 찾아가 만난 장면을 저희 TV조선이 단독으로 포착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전격적인 입당 배경을 설명하면서 향후 캠프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동안 윤 후보의 조기 입당을 반대해온 김 전 위원장을 달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사무실 복도로 윤석열 예비후보가 걸어 나옵니다. 윤 후보는 짧은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지만 두 사람은 실제 50분가량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위원장 사무실 직원은 취재진에 김 전 위원장은 부재 중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오늘 회동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 캠프 관계자도 두 사람 회동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며 캠프 운영 방안을 상의드리기 위해 만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그동안 윤 후보 조기 입당에 반대하며 11월 단일화 경선을 권유해왔는데 윤 후보가 갑작스럽게 입당하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방문으로 김 전 위원장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 길을 제대로 걸어가겠다 싶으면은 큰 차원에서 도와주고 좋은 말씀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향후 캠프 구성과 경선 전략 등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의 조언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 사이의 네거티브 공방은 검찰 고발로까지 번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논란을 빚은 백제 발언을 지역주의 조장 발언으로 보도한 최초 언론사의 기자를 고발한 겁니다. 다른 주자들은 언론 재갈을 물리냐, 지지율 만회를 위한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선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연 기자가 리포트 보시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가 백제 발언을 두고 급기야 지역 감정을 꺼냈다고 보도한 한 언론사 기자를 어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근 TV토론에서 이낙연 후보의 공세에 강경 대응한 데서 한 발 나아간 조치입니다. 지역주의의 망령을 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해당 언론사 기자가 발언을 과도하게 왜곡 편집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지역주의에 강력 대처한다는 의지라고 했습니다. 해당 보도 직후 이낙연 캠프의 공세가 시작된 점도 주목했습니다. 이에 이낙연 후보 측은 불리한 기사를 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냐며 무리수의 시작은 자충수로 귀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세균 후보 측도 하락한 지지율 만회를 위해 프레임을 바꾸는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에 이어 오늘은 부산의 소상공인들을 만난 이재명 후보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동네가 대목이었는데 2, 3, 4차 땐 느낌이 하나도 없지 않았냐며 이낙연 후보의 당대표 시절 정책을 애둘러 비판했고
이낙연 후보는 성과 지적은 억지라고 맞받았습니다. 억지로 이렇게 헐뜯고 깎아내리는 경쟁을 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는 것이지요. 네, 그런 일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청와대와 야권 MB 사면 건의 조율입니다. 홍현주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와 야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문제를 조율하고 있다. 이건가요? 예, 맞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그리고 청와대를 취재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이 세 사람의 사면 문제를 놓고 해법을 찾기 위해 정치권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도 온도차가 큰 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이 활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MB 사면을 건의하면 예. 청와대가 이를 검토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3명을 둘러싼 역학관계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열흘 뒤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열리는데 그 심사 대상에 이 부회장도 포함이 돼서 이르면 8월 13일 가석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혐의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국정농단 관련해서 혐의로 수감 중이죠. 때문에 여권에서는 이 부회장만 나오고 박 전 대통령은 그냥 둔다면 좀 형편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가석방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사면 외에는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권 핵심부와 청와대 참모들도 두 사람이 동시에 사면돼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한꺼번에 사면을 하려면 야당 대표가 건의를 해서 국민 통합의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박범계 법무장관은요. 지금은 휴가철에다 코로나도 심각하고 위원회도 따로 열어야 하는 만큼 광복절 사면은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두 분 전직 대통령 분들에 대한 사면은 8.15 사면은 어렵지 않을까.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YS가 퇴임 전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했던 사례를 스터디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 말이었던 1997년 12월 DJ의 건의로 구속 기소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발표한 바 있죠. 결국 이번 광복절보다는 지금부터 분위기를 서서히 만들어가면서 12월 성탄절 또는 내년 2월 설날에 사면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말들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홍 기자의 단독 취재 내용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 물음표 청, 야, MB 사면 건의 조율, 느낌표는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로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올 초 당대표 시절에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겠다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 발언 직후에 지지율이 급락하자 이 후보는 촛불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사과했죠. 사면이 국민 통합의 열쇠라는 말에 대해서도 이제는 생각이 바뀐 건지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은 이한열을 모른다입니다. 그 윤 후보가 이한열 열사가 이 각인된 조형물을 보고 부마 항쟁이냐고 물었다고 해서 논란이죠. 예, 그렇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 27일 부산의 민주공원을 찾았습니다. 민주화 열사들이 새겨진 조형물 앞에서 윤 후보가 했던 말이 논쟁이 발단이 됐습니다. 우리 전에 부마 사태. 부마인가요? 예. 저 사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요. 근데 저걸 보고 윤 후보가
1979년 10월에 있었던 부마 항쟁이냐고 물었다는 겁니까? 네, 한 언론이요. 네. 이 유튜브에 부산 찾은 윤석열 6월 항쟁 조형물 보고 부마 항쟁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이 영상을 올리면서 지금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은 해당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한열을 모른다라고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민주열사와 국민께 사죄해라. 김영배 의원은 낮술만 마시지 말고 공부나 똑바로 하시길 바란다라는 등 여권의 맹폭이 이어졌습니다. 진짜 몰라서 그랬다는 겁니까? 좀 궁금해서요. 저희가 예. 앞뒤 영상의 맥락을 좀 더 천천히 들여봤습니다. 그러자 최초 영상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내막들이 좀 나왔습니다. 장제원 의원이요. 먼저 이한열 열사라고 설명을 하자 윤 후보가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 다음에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육교 앞에서 벌어진 시위 장면을 봅니다. 장 의원이 옆에서 11.6 이전에 부마 사태라고 하자 윤 후보가 그 부분을 가리키며 이거는 60이 아니라 부마인가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한열 열사를 보면서 예. 부마 항쟁이냐고 물은 건 아니네요. 해당 조형물을 보면요. 왼편에는 이한열 열사와 군중들이 있고요. 오른편에는 1987년 6월 항쟁에 도화선이 됐던 박종철 열사와 군중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윤 후보가 박종철 열사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고 발언하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더 뒤로 갈게 더. 부산에서는 더 병정 들고 보니까 2018년인가 2월에 문무일 총장하고 박정철 부친 뵈러 갔었어요. 글쎄요, 이제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윤 후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요. 6월 항쟁 당시 윤 후보 자택이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해서 자택 인근에 벌어진 이한열 열사 소식에 윤 후보는 누구보다 분노했다면서 민주화 운동을 8.6 운동권 정치인들만의 전유물로 가둬두려 했던 편협한 시각이 재현되는 것 같다. 씁쓸한 뒷멋을 남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윤석열은 이한열을 모른다의 느낌표는 내 눈에 들보도 보자로 하겠습니다. 네. 남의 눈에 티끌은 보여도 제 눈에 들보는 못 본다고 하죠. 정치가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권력을 얻고 또 유지하는 게 본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치권이 공격을 위해서 왜곡까지 하려 들면 국민 정서도 그만큼 각박해지고 갈등도 심해진다는 점 늘 명심했으면 합니다. 홍현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 광고에서 화려한 춤 실력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은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인간이었습니다. 네, 이 가상 모델이 거둬들인 수익만 1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가상 세계에 이어 가상 인간까지 현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상 열풍을 류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젊은 여성이 맛집을 찾아 인증샷을 남기고 전통시장도 찾습니다. 실제 사람이 아닌 가상인간입니다. 처음에는 새롭게 데뷔한 연예인인가 생각을 들었는데 그거 만나고 보고 나서는 잘 만들었다. 근데 거부감이 없었어요. 좀. 가상인간 로즈가 1년도 안 돼 벌어들인 수익은 10억 원. 미국의 가상인간인 닐 미켈라는 우리 돈으로 13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인기 연예인 못지않은 수익을 거둬들인 겁니다. 세계 가상인간 마케팅 시장의 규모도 3년 만에 5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기업들은 앞다퉈 가상인간을 내세웁니다. LG그룹은 23살의 인플루언서 김래아를 선보여 자사 제품 소개에 나섰고 삼성의 한 해외 지사에서 만든 가상인간 캐릭터는 SNS에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가상인간이라든지 가상세계에 우리 20대, 30대들이 굉장히 각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시장 규모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가상인간들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성적 대상화 등 윤리적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TV조선 류주연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더위가 누그러지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쉽게도 기온은 조금 낮아지겠지만 습도가 높아 여전히 후덥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기온부터 살펴보면 내일 최저 기온 서울과 청주 26도로 출발해 낮에는 서울 한낮 기온이 31도, 청주 33도, 대구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호우특보가 내려진 제주와 충청, 호남과 영남 곳곳으로는 오늘 밤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새벽에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많게는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 경남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으로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어깨가 무서워지더라도 좀 더 다그쳐더라도 좀 잘 해볼 생각입니다. 부록의 명사수 오진혁은 이 각오를 지켰습니다. 어깨 힘줄 4개 가운데 남은 1개로 후배들을 이끌고 세계 정상에 섰죠. 38살의 검계 김정환도 은퇴했다가 돌아와 노장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종목이라도 노장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보고 싶었는데 그것을 또 몸소 실천하게 돼서 정말 무관에 그쳤지만 끝까지 후배를 챙기고 응원한 진종우도 맏형의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걸 올림픽 무대에서 보여준 노장들. 아니, 오늘이 가장 젊은 선수들 투혼에 우리 또한 도전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